타이틀을 한국의 경제 발전 정부냐 시장이냐 이렇게 붙여 놓고 보니까 아 제가 약간 '잘못된 인상을 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내용을 토의하기 전에 우선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부는 정말 경제에 대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정치적인 영향, 말이야, 그 정치의 중심이라는 게 결국 정부인데 정부가 뭐 잘못해 가지고 전국이 불안하게 만든다든지 뭐 그러면은 경제라는 거는 뭐 제 생각엔 잘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정치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경제적 정책 측면에서 보면은 거시경제 차원에서 경제 정책이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산업 차원에서 경제 정책이 영향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가령 거시경제 차원의 경제 정책이라는 거는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 통화 정책이라든지 재정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못하면은 경제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데선 물론 경제가 잘 작동하지 않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정치적인 영향이나 거시경제 차원의 경제 정책에 관해서 영향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산업 차원에서, 또 그 가장 대표적인 시장 간섭주의 인터벤셔니스트 팔러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정책을 효과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이 자유주의에 관심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뭐 '이 효과가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 간섭주의 경제 정책이라고 하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기업가인데, 예, 뭐 제 이리저리 알아보고 뭐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뭐 그래 가지고 이 '의류 제조업체를 하나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나서 가지고 이 중화공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낮춰 주고, 이 경공업, 의류 뭐 제조업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팍 올린다. 나중에도 뭐 예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정책을 하면은 저는 물론 '아이코 이거 안 되겠구나. 세금 이렇게 많이 내서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은 정부가 저에 관한 한 제 결정을 제가 내리지 못하게 만들고 정부가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 저의 재산권, 제가 저의 자유를 발휘를 하지 못하고 정부가 대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초점이 거기에 있어 가지고 그런 경제 정책이, 그 효과가 뭐였느냐? 우리나라의 그런 경제 정책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정부의 수출 진흥 정책이고 70 년대 중화공업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토픽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수출 급증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정부의 수출 진흥 정책, 뭐 정부가 이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썼는데 그 정책은 뭐고 그 효과는 뭔가. 그다음에 이제 중화학공업 정책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나라가 공업 구조가 고도화가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우리 정부가 중화공업 정책을 썼고 그거에 그 덕으로 이렇게 공업 구조 고도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경향이 있는데 그거에 관해서 한번 저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급증에 관해서 시작을 하면 수출 급증은 정말 60년대에 엄청나게 저희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수출이. 그런데 그것이 시작이 언제냐면 1961년입니다. 이게 시장 연도를 분명하게 꼬집을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앞으로 그 들, 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데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1950년대 후반에 연평균 수출, 우리나라 총 연평균 수출이 약 2천만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작년 저희 수출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6,780억 가까이 돼요. 6,770억 정도. 예? 70억보다 조금 넘어. 그러니까 지금 2천만 달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이거는 정말로 너무나 작은 숫자인데, 하여튼 그때가 그랬어요. 이게 뭐 당연히 이때는 우리의 뭐 전쟁을 끝난 다음이고 뭐 경제고 뭐고 정신이 없을 때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2천만 달러의 90%가 뭐였었냐면 농산물, 광산물, 수산물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1차 산업 상품들. 그런데 1961년에 새로운 수출 품목이 등장하면서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1961년에 새로 등장한 저희 수출 품목이 뭐냐 하면 의류, 신발, 핸드백이 새로 수출 품목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62년에는 합성 섬유직물 우산 조화가 등장을 했고 63년에는 모직물 가발이 등장을 했습니다. 신상품이 등장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신품목들의 경제적인 특성이라는 건 모두 노동 집약적인 제조업 제품이다라는 겁니다. 노동 집약적이라는 것은 뭐 아시겠지만 이 물건들을 만드는데 자본보다는, 그러니까 기계라든지 무슨 자본 축적한 그것보다는 노동이 더 많이 필요한 그런 상품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이 아닌 게, 그때 한국은 아주 가난한 자본 축적이 없는 가난한 나라였었어요. 그리고 자연 자원도 없고 단지 풍부한 거는 노동력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연하지, 이게 신상품이 등장한 게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계에서 우리가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당연히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상품은 이런 노동 집약적인 상품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예? 그것이 새로운 품목으로 61년에 등장을 했어요. 그럼 왜 그 전에는 안 되고 그 61년 이후에나 등장했느냐, 그런 의문이 드시겠죠. 그거를 촉발을 시킨 거는 1961년에 외환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이후로 촉발이 된 겁니다. 네? 그 얘기를 자세히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표를 보시고 얼마나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가 하는 걸 한번 보시면 61년서부터 70년 사이에 총 수출이
4천만 달러 조금 넘는 수준에서 8억 3,500만 달러로 20배 증가했습니다. 예? 20배. 그런데 뭐가 증가를 해서 그게 그렇게 됐느냐? 신품목들이 증가를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신품목이 61년에 36,000 달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1970년에는 보자 35억 달러 가까이 되죠. 그죠? 3억 5천, 3억 5천.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됐냐 하면 약 10,000배 가까운 증가입니다. 61년서부터 70년 사이에 약 10,000배 가까운 증가를 했어요. 그동안에 다른 상품들 60년까지 주종 상품을 이거 차지하고 있던 다른 상품들은 어떻게 증가를 했느냐? 그 기간 동안에 12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일어났느냐 하는 게 굉장히 뭐 뭐야 호기심 가는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면 1950년대로 돌아가서 그때의 정부의 외환 정책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잠깐만 그거를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1950년 6월 6.25가 언제 났어요? 6.25 났죠. 그 얼마 안 돼가지고 한국 정부하고 미국 정부하고 소위 원화 선대 협정이라는 것을 맺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한국 정부가 주한 유엔군이 필요로 하는 원화를 제공해요. 이 사람들 돈이 필요한 거예요. 전쟁은 포오고 총으로만 싸우는 게 아니라 돈도 필요합니다. 왜? 노동자들을 갖다가 고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포탄도 옮기게 하고 뭐 물건도 옮기게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시장에 가가지고 이 신선한 야채도 사야 되겠죠. 그거를 미국에서 갖고 올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원화가 필요한데 그거를 우리가 제공을 하고 먼저 그다음에 미국 정부로부터서 그에 대한 달러를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환율을 무엇으로 냐 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한국 정부가 정하는 공정 환율을 쓴다. 라는 것이 이 원화 선대 협정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냐? 그 이후에 정부는 50년대 내내 저환율 정책을 썼습니다. 왜? 외화 부족이 극심했어요. 아까 1년 수출액이 얼마라 그랬어요? 50년대 1년 수출액이 2천만 달러라 그랬죠. 수입은 여기에 한 18배, 3억 6천만 달러 됐어요. 그 갭을 뭐가 메워주고 있었냐면 미국 원조, 외국의 원조가 메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하는 물건들 거의 전부 다 원조로 들어오는 거고 그게 3억 6천만 달러 정도 되는 거고 우리 수출은 2천만 달러밖에 안 됐었습니다. 짐작이 가시죠? 그래서 외환 부족이 극심하고 원조는 미국의 원조는 1957년 이후로 감소하고 있었어요. 아니 미국이 미쳤다고 한국에 대해서 원조를 많이 계속 준다? 그거는 국내 정치상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조가 감소하고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한국 정부는 물론 달러가 필요합니다. 달러를 이게 어떻게든지 그 공급을 갖다가 늘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환율 정책을 썼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달러의 수요가 달러의 공급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환율이라는 게 가격이잖아요. 달러의 가격. 그런데 가격이 낮으면 수요는 많아지고 공급은 적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달러 환율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양적으로 관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응? 수요를 줄이고 공급은 늘리려고 애를 쓰고 하는 양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의 중심에 한국은행이 있었고 한국은행의 외환 예치 집중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외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한국은행에 예치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뭐 수출업을 하든지 수입업을 하든지 전부 다 한국은행을 통해서 외환 거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외환 예치 집중 제도인데 이것 때문에 이 달러의 수요 공급을 양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극히 복잡한 환율 체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자, 수출업자가 어떤 환율을 자기가 받았냐 하는 거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 수출업자는 물론 외화를 획득을 했으면 한국은행에 예치를 해야 되겠죠. 자기 명의로. 그 다음에 누가 그 달러 좀 사자. 수입업자가 달러 좀 사자. 그러면은 그 수입업자의 그 계좌로 달러를 갖다가 이체를 해요. 트랜스퍼를 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퍼 레이트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거는 시장 환율이죠. 수입 또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하고 사이에 합의가 돼야 그게 넘어갈 테고 그거는 시장 환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때 일본하고의 그 양자 무역 수지가 굉장히 나빴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일본에 수출해 가지고 얻은 달러는 이체율이 높았어요. 왜? 그거 가지고 일본에서 수입을 할 수가 있어. 다른 지역에 수출한 달러 가지고는 수입을 할 수가 일본에서 수입을 할 수가 없어요. 일본에다가 수출한 달러만 가지고 일본에서 수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수출한 거냐 다른 지역에 수출한 거냐에 따라서 이체율이 달라져요. 예? 또 정부에서 수출을 장려하고 싶은 품목이 있어. 수출 장려 품목. 그 품목을 수출해 가지고 획득한 외환을 써서 수입해 올 때는 수입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완화해 줬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또 이체율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수요자하고 그러니까 수출업자하고 그 수입업자든지 다른 수요자하고 사이에 이체율이니까. 자, 수입업자한테 적용되는 환율은 뭐냐면 이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출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수입업자들은 대부분 정부 보유 달러를 배정을 받아서 그 달러를 이거를 공급을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뭐 여러 가지 제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예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특별 외환 대부 제도라는 건데 이 수입업자가 정부로부터 외환을 대부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거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입업자가 나중에 외환 쓰고 난 다음에 갚으려면 한국 돈으로 갚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때 환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환율은 어떻게 정했냐? 국내 시장 가격 대 수입 가격 비율을 보고서
그 사람이 수입을 어디서 해온 거야? 무슨 가격을 가지고 무슨 물건을 수입해 온 거야? 어디서? 그 이거가 비율이 높으면 환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 비율이 높으면은 저희 외국에서 싼 값을 로 사다가 국내 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파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비율에 따라서 환율을 수입업자한테 매기는 환율을 달리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때 당시 공정 환율은 6대 1인데 수입업자들이 낸 환율은 이렇게 배정받을 때 난 환율은 15.5대 1이든지 29.6대 1이든지 이렇게 상품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복잡다기한 환율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자기가 그 시장에서 직접 뭐 거래를 하는 수출업자든 수입업자들은 알겠죠. 그렇지만 외부에서 아직도 수출입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복잡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령 1960년에 수출이 급증이 시작하게 되기 전에 의류 판매업자다. 아니 의류를 제조업자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수출을 하면 돈을 벌까 안 벌까 알 수가 없던 상태입니다. 1960년까지. 예? 아니 비교를 해야 알 거 아니겠어요. 외국 시장 가격하고 우리 시장 가격하고. 근데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환율이 너무나 엉망이라서. 자, 그래서 1962년에 외환제도를 개혁을 하는데 그 배경은 뭐냐 하면 50년대 이 복잡한 환율 제도 때문에 이게 환율이 부정부패의 원인이라고 돼 있었어요. 아마 300 사건이라는 것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저 밀가루, 설탕, 예? 그 300 사건이라는 게 있었죠. 나 지금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그것도 아마 이거하고 부정부패 건이었을 거예요. 그래 여하튼 간에 부정부패 원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환율 제도가. 1960년 4.19 혁명 이후에 새 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에서 민주당이 어떤 공약을 냈느냐, 외환 제도를 개혁하겠다는 제도를 냈고, 그 다음에 집권 후에 장면 정부가 외환 제도를 개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장면 정부가 들어온 것이 아마 1960년 9월쯤에 아마 정부 수립을 해가지고 61년 2월에 외환 제도를 개혁을 하는데 환율을 전부 다 폐기해버리고 복잡한 환율 단일 고정 환율로 130대 1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체율에 근접한 시장 실세였었습니다. 당시. 그리고 130이 되기 전에 1년 전에는 얼마였었냐면 50대 1이었었어요. 예? 이게 환율이 현실화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요. 도저히 한국 업자가 수출입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이 환율 제도가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 사이의 장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장벽이 없어진 거예요. 외환 제도 개혁이. 그래서 수출 급증이 생긴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시죠. 이거는 우리 총 수출 중에서 대미, 대일 수출 비중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우선 잠깐만 보시죠. 59년까지 대미 수출은 총 수출의 11%밖에 안 됐어요. 거의 전부 다가 일본으로 가는 수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61년서부터 그거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데
대미 수출 비중은 쭉 올라가 가지고 70년 정도 가면은 50%를 차지해요. 대일 수출은 쭉 떨어져 가지고 25 정도 밖에. 이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 61년 제가 말씀드린 수출 급증이라는 현상이 생기기 전에는 그거는 수출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일본 시장으로서의 상업 교역, 예? 상업 활동, 일본 시장과의 상업 활동의 연장에 불과했어요. 세계 시장하고의 교역이 시작한 거는 1961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환 개혁을 한 다음에. 예? 그래서 그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대미 수출 비중하고 대일 수출 비중이 어떻게 바뀌느냐. 예? 그래서 60년대 수출 급증을 잠깐 보면요. 61년에서부터 70년 사이에 8개의 그 신품목의 증가 비율은 아까 보셨듯이 10,000배 증가합니다. 9년 동안에. 그 중에서도 특히 의류 수출은 10만 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요 그냥 본물이 터져 나가듯이 그냥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죠? 응? 그거를 왜 그랬냐? 제 생각에는 1961년까지 우리나라가 발휘되지 않은 수출은 안 됐지만 잠재력은 갖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세계 경제에다 교류할 때 얼마만큼 수출할 수 있느냐 하는 거는 0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세계에 대한 수출은 0이었는데 그 수출 잠재력이 굉장히 컸다. 왜? 1961년 내 세계 시장 규모는 1820년. 요거는 영국이 산업혁명을 거의 마무리할 단계의 연도입니다. 그때. 그거에 비해서 100배. 그러니까 선진국 경험으로 비춰보면 우리나라가 수출을 시작을 할 때의 세계 시장 규모라는 거는 비교할 수도 없이 큰 거예요. 그리고 1961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은 한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거의 0에 가까웠어요. 그죠? 수출 잠재력을 발휘를 못했으니까. 그러면 0에서부터 출발을 할 때 뭐든지 증가 속도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잖아요? 예? 분모가 0이 되니까 분모가 0이 되니까 증가 속도가 엄청 크죠. 그렇게 해서 수출이 급증했어요. 60년대에. 그런데 70년대에도 급증합니다. 예? 이거는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70년대 수출 급증한 게 이유가 뭐냐? 세계 시장 수출이라는 게 그냥 통계적으로만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 시장 규모 중에서 한국 수출이 점유율이 우리 수출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죠? 예? 근데 1970년대는 이상하게 세계 시장 규모가 70년대 동안 10년 동안 6.7배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10년 그러니까 60년대 80년대 90년대 다른 10년 동안에는 2배 내지 기껏해야 3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70년대에 수출 급증한 거는 세계 시장 규모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통설은 뭐냐면 왜 수출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 그거는 박정희 대통령 정부가
수출 진흥 정책을 썼기 때문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신 분 혹시 있었어요? 예? 다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수출 진흥. 그런데 1964년에 진흥 정책이 시작을 합니다. 우리 수출은 언제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61년. 그러니까 수출 급증이 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정부가 수출 진흥 정책을 취한 겁니다. 왜? 외환 부족이 극심한데 외환 벌어져. 네? 제조업 제품 수출이 증가하니까 이거로 공업화 될 수도 있겠네. 잡이 늘어나니까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국민들을 갖다가 구해주겠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게 혁명공학 공약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왜 안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보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1962년이 시작 연도인데 61년에 발표했어요. 그거를 보완계획을 64년에 발표하는데 거기에 수입 대체를 통한 공업화에서 정부 정책이 수출 진흥을 통한 공업화로 바뀝니다. 이게 아예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같은 해 수출 진흥 종합 시책을 발표를 하고 65년부터는 대통령이 수출 진흥 회의라는 원래 회의를 갖다가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합니다. 이것이 박 대통령이 이거를 바꾼 건데요. 정책을 바꾼 건데 이때까지 세계 경제 학계에서 공업화를 통한 경제 발전에 대해서 정책을 뭐를 레커멘드를 했느냐, 추천을 했느냐, 수입 대체를 통한 공업화를 추천을 했어요. 경제학회에서 세계 경제학계가 그 다음에 한국 그러니까 소위 아시아의 뭐죠? 아시아 경제 기적, 예? 아시아 경제 기적 이게 네 나라, 네? 네 마리 용, 대만, 홍콩, 싱가포르, 한국 이 나라들이 수출을 통해 가지고 성공을 한 다음에 세계 경제학회에서 배워가지고 여기서 배워서 수입 대체를 통한 공업화를 추천을 더 이상 안 하고 대외 교육을 통한 공업화, 대외 개방을 통한 공업화를 추천을 합니다. 세계 경제학교의 그 의견이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수출 진흥 정책을 취했는데 그러면 수입 대체를 통한 공업화 정책은 버리고 이걸 취했느냐? 아니에요. 수입 대체를 통한 공업화, 수입 억제 정책을 그대로 둔 채 수출 진흥 정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수출 진흥 정책이 어떻게 돼서 성공한 거로 보이느냐? 60년대, 70년대 정부는 수입 억제 정책을 계속 추진을 하면서 수출 진흥 정책을 또 추진을 해요. 둘 다 열심히.
80년대에서부터는 진정으로,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서부터, 그러니까 누구죠? 김재익 수석 예? 경제 대통령 김재익 수석 이후에서부터는 수입 자유화 쪽으로 열심히 나가요. 그런데 70년대까지는 정부가 수입 억제 정책하고 수출 진흥 정책을 갖다 병행을 합니다. 그런데 수입 억제는 수출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어요. 왜냐? 수입 억제하면 국내 물가가 올라가죠. 그죠? 국내 무슨 뭐 중간재, 소재 뭐 이런 것들이 그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그거를 수출업자가 중간재를 사서 쓰면은 그게 부가가치가 떨어지겠죠. 응? 수입 억제 상품을 갖다가 내가 쓴다 그래가지고 외국에 가가지고 수출 가격을 높이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수입 억제는 수출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출 진흥은 물론 수출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테고, 수입 억제는 수출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을 텐데, 그 순효과는 뭐냐? 이런 의문이 생기겠죠. 네? 서로 반대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분석을 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책 조치들이 어떤 효과를 냈냐.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얻는 부가가치에 어떤 효과를 내느냐 하는 것이 김광석 웨스트팔이라는 그 두 분이 1976년에 저희 뭐야 통계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방대한 작업인데, 통계 분석을 통해 가지고 1968년에 그 정책 조치들이 어떤 효과를 갖고 있었느냐 하는 거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계산을 했는데, 이 공산품을 만드는데, 우리나라 수출품이라는 게 거의 다 뭐 공산품이었으니까, 공산품을 만드는데 실효 보호율이 얼마였느냐. 실효 보호율이라는 게 뭐냐? 공산품을 어느 기업이 만들면 부가가치를 얻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그 부가가치에 저희 무역 정책 조치들, 수출 진흥 정책, 수입 억제 정책이 어떤 효과를 미치느냐 하는 거를 본 것이 실효 보호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1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산품을 한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수출할 때 대체로 3.1% 부가가치가 올라간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수입 억제 정책은 부가가치를 떨어뜨리겠지만, 수출 촉진하는 무역 정책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은 부가가치를 올리죠. 수출 촉진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무슨 뭐 보자. 수출 이가 지금 딱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감모 허용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수출업자가
저희 뭐를 만들기 수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뭐를 중간재를 수입을 해요. 가령 내가 의류업자인데 비단을 수입을 해가지고 수출을 비단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한다. 그럼 비단을 수입을 하는 거를 수입한 것을 100을 수입을 했다면 그거를 내가 아끼고 해가지고 70만 쓰고 30은 국내 시장에 팔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수출업자한테 부가가치가 더 가겠죠. 그죠? 예? 수출업자의 그만큼 더 이익이 되는 거 분명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전부 다 따져가지고 무역 정책의 효과, 실효보호율은 무역 정책 조치가 기업의 부가가치에 미치는 효과를 따진 건데 그게 3.1%.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이렇게 높여줬어요. 실효보조율이라는 거는 수출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금융특혜, 조세특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더한 것이 실효보조율인데 그게 12. 그걸 더하면은 12.4%가 돼요. 부가가치 상승이. 그런데 순실효 보조율이라는 게 있는데 여태까지는 저희 그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를 안 했어요. 그런데 수입을 억제를 하면 수입이 줄겠죠? 수입이 줄면 환율이 그만큼 떨어지겠죠? 응? 그러니까 수입 억제가 환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 수출 업자의 그 수익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부가가치를 떨어뜨려. 예? 수입 그런 효과까지 아주 그야말로 뭐 직접 간접 효과를 전부 다 따진 거죠. 그렇게 보니까 그때는 순실효 보조율이라는 게 얼마나 되냐면 0%에 가까워요. 이건 뭐냐? 수출 진흥 정책의 효과들하고 수입 억제 정책의 효과가 거의 서로 이게 상쇄했다. 그래서 수출하는 사람들은 자유무역과 같은 상태에서 수출을 한 거다. 아무 정책 없이.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좀 양면이 있잖아요. 만약 정부가 수출 진흥 정책을 취하지 않았더라면 수입은 분명히 수입 억제 정책은 계속했으니까 수출은 분명히 타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출 촉진 정책이 수출을 갖다가 성공하게 만들었다 라고 얘기하기도 조금 힘든 것이 그게 한 거는 수입 억제 정책의 그 마이너스 효과를 갖다가 없앤 거에 불과해요. 예? 그죠? 예? 그래서 그대로 놔뒀더라면 예? 수출 억제도 안 하고 수입 억제도 안 하고 수출 증진도 안 하고 수입 억제도 안 했더라면 어땠을 거냐? 수출이 아까처럼 증가를 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1968년의 정책 조치들의 효과를 제가 추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968년이 가장 수출 진흥 그런 정책들이 힘이 셌던 해예요. 그 전보다 그 후보다. 그러니까 사실 1970년대 1960년대를 통해서 70년대를 통해서 미세하게 그 수출업자들이 조금 불리한 상황에서 수출을 한 거예요. 조금
좀 얘기가 너무 복잡하죠. 예? 그런데 이런 이런 그 연구는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하고 저런 연구는 정말 몇 년,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연구인데 저 연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저희 그 받은 정책 효과에 관한 이해가 이런 겁니다. 결국. 혹시 여태까지 좀 의문스러운 건 없으실까요? 네. 실효 보조율은 높지만 그거는 아직도 수입 억제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을 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거를 감안을 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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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빼놓으면 안 되죠, 사실은. 결국은 요 숫자가 저희 그 수출업자들이 받는 그 효과예요. 예. 네. 네. 결론은 그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자신 있게 그랬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제가 답을 한다면 그렇게밖에 답을 못 해요. 논리적으로 저 그 답밖에 없습니다, 지금. 네. 네. 아니 그거는 나중에 또 나옵니다. 바로 그 질문에 관해서. 네네네. 네. 한, 제가 지금 거의 1시간 아니에요. 45분 정도 썼어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중화공업 정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73년 연도 기자회견에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중화공업 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6월에 추진 계획을 발표를 해요. 그 다음에 이게 1979년 4월에 종료됩니다. 그때 정부는 뭐를 발표하냐면 경제 안정화 종합 시책이라는 것을 발표하는데 사실상 중화공업 정책의 종료입니다. 이거를 누가 결정을 내렸냐? 박정희 대통령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가 1979년 10월 그러니까 6개월 전에 박 대통령이 당신이 시작한 그리고 굉장히 그 총력을 기울인 중화공업 정책을 스탑을 합니다. 그 정책의 목표는 뭐냐? 철강, 비철금속, 화학, 주선, 일반기계, 전자 등 6개 산업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바꾸는 경제 체질을 바꾸는 그런 그 시도였었습니다. 그 배경은 뭐냐 하면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안보 이유도 있는데 선진국들이요. 한국이랑 이런 이렇게 개도국에서 이 노동 집약적인 제조업 상품들이 막 들어오니까 이 가령 의류 산업들이 정부한테 지금 항의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들한테 저 그 압력을 넣고 그래가지고 경공업 수입을 억제하는 정책을 취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미국의 경우에는 매사추세츠 그쪽에 원래 의류 산업이 있었는데 그게 망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 수입 억제 정책을 취하기 시작을 합니다.
개도국들이 추격을 해요. 또 한국이 잘하는 거 보고 한국, 대만 다들 그렇죠. 그 잘하는 거 보고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 그러고 한국 정책을 갖다가 모방하기 시작을 해서 이제 물론 수출 진흥을 하는데, 그때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에 핑퐁 외교 뭐 이러고 있어가지고 저게 외교가 성사가 되면은, 외교 관계가 수립되면은 중국이 나중에 경쟁국으로 부상하는 거 아니야? 중국의 그때 저 임금은 동남아 개독들보다도 훨씬 더 아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게 무슨 뭐 지금 요즘 세월에는 현실화된 거죠. 예. 여하튼 그다음에 중공업 제품, 우리나라에서 중공업 제품의 수입이 증가를 해서 수출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무역 수지는 악화돼요. 그 이유가 뭐냐? 경공업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중간재들, 기계들, 그런 거를 갖다가 외국에서 들여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들이 증가를 하면서 저희 무역 수지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아마 경제개발 계획에 대한 평가 교수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분들이 얘기가 뭐냐면, 이거는 한국 경제가 이 쩔룩발이 경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경공업은 발달을 했는데 중공업은 뭐 형편없이 뒤져 있으니까 중공업을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그때 경제학 전문가들의 그 의견이었습니다. 안보 이유도 또 있는데, 1969년에 닉슨 독트린이라는 게 나오는데, 1960년대를 통해 가지고 베트남 전쟁을 오래 하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염증을 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닉슨이 69년에 독트린을 발표하는데 뭐냐면 이 안보 동맹국들이 외국에서 침략을 받으면 우리는 물론 도와주겠다. 그런데 그 도와주는 주된 방법은 해군이나 공군을 통해서 도와주지 육군을 통해서 도와주는 건 아니다. 네? 육군을 통해서 도와주면은 사상자도 생기고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미국 국민들이 그걸 싫어하고 있는데, 그리고 71년에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주둔의 3분의 1이 빠집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저건 이제 언젠가는 완전 철수의 시작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안보를 위해서 제조업도 조금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중화학공업이 성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가 중화학공업 정책을 73년에 시작을 하는데요. 주로 쓰인 정책들이 조세, 무역, 환율, 금융 정책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조세 정책은 조세 감면 규제법을 개정을 해요. 중화공업 정책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핵심 부분은 뭐냐면, 이게 저 뭐야 저거 이름이요. 뭐라 그러나? 실효 기 이거구나. 예. 제가 잊어버려가지고 이걸 거기다 써놓고서도 그러네. 유효 한계 법인 세율이라는 걸 갖다가 보면요, 이거는 곽태원 박사님께서 추정을 한 건데, 그거를 그대로 그냥 제가 베껴 쓰는 겁니다. 유효 한계 법인 세율을 어떻게 하냐면,
1974년까지는 비슷하죠. 이게 저 경공업이고 이게 중공업인데 74년까지는 비슷. 75년에는 경공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50%로 올리고 유효한계 법인세율, 중공업에 대해서는 20%로 낮춰요. 조세 정책, 무역 정책. 무역 정책은 육상 대상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 억제를 갖다가 더 강화시킵니다. 품목도 늘리고. 그다음에 환율 정책. 환율 정책은 1974년서부터 79년 사이에 환율을 고정시켜요. 달러당 484원으로. 왜? 중화공업들이 이 외국에서 저 기계도 많이 들어오고 투자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환율이 높아지면 똑같은 이 저 빌린 돈이 채무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원화로 표시한 채무가 늘게 되죠. 그죠? 환율이 10% 뛰면 원화 표시 저 채무가 10% 외환이 10% 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려해 가지고 픽스를 시키는데 이동안에 1년에 인플레율이 24%도 되고 25% 되고 12%도 되고 뭐 그래요. 하여튼 거의 배가 그동안에 이동안에 또 금융 정책은 국민투자기금을 조성을 했고 NIF죠. 국민투자기금. 또 시중은행은 그때 정부의 소유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출을 지시를 할 수가 있었어요. 금리는 인플레율보다 낮은 금리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금리. 그러니까 대출을 받으면 그거는 돈 버는 거죠. 그죠? 물론 이것들을 전부 다 중화공업 육성 대상 산업에 이런 특혜를 준 거죠. 그리고 물론 대규모 공업단지 조성을 해가지고 뭐 우리도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저 남쪽에 가면 공업단지 조성한 게 여하튼 저는 이름을 지금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런데 이것이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일으킵니다. 1980년에. 예? 아마 이것도 이렇게 들어보신 분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통설에서 1980년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그거는 1979년에 국제 원유 파동이 있었다. 제2차. 그죠? 또 80년에 전국이 불안했다. 왜? 박정희 대통령이 그 전에 10월에 시해를 당했으니까. 또 1980년에는 이상하게 냉해가 돌아가지고 농산물이 급격하게 생산이 감소했다.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 지금 통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경공업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됐어요. 수출 경쟁력이 약화돼 가지고 수출 증가율이 어떻게 되냐면 1976년서부터 79년 사이에 수출 증가율이 43%에서 26% 떨어지고 18%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79년에는 줄어들어요. 수출이 절대액이. 이 까만 선이 수출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76년, 77년, 78년, 79년. 네, 79년에는 마이너스로 떨어져요. 그 다음에 수출이 떨어지면 그게 저희 투자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 이거 보세요. 투자는 점선이 이 투자인데 투자는 늘 가만 보면 수출의 변동을
조금 한 1년 정도 늦게 따라가면서 같이 움직여요. 수출이 잘 되면은 뭐 장사가 잘 되는 거니까 투자도 늘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수출이 요렇게 떨어지는 동안 그다음에 1년 뒤에 요렇게 떨어져 가지고 80년에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면 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됐느냐? 조세, 무역, 환율, 금융 정책으로 대기업 중화공업에 특혜를 줬잖아요. 그 대가를 누가 치렀느냐? 경공업이 치른 거예요. 이 세상에 무에서 유를 창출할 수 있는 정부가 있습니까? 그런 정부 없거든요. 그래서 보십시오. 세율을 중공업에 낮춰줄 때 경공업에 대해서는 높여줬죠. 그죠? 무역 정책에서 수입 억제를 확대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수출에 타격이 가요. 환율 484원을 3년 동안 4년 동안 고정시켜 놓으면 경공업이 어떻게 수출을 해 먹고 살아요. 국민투자기금이나 시중은행에 대출을 갖다가 지시하는데 이때 중화학공업에 물론 대출을 많이 줬기 때문에 경공업은 자금이 없어가지고 쩔쩔쩔쩔 맸어요. 중화학공업에서는 이 가동률, 가동률이 거의 0%에 가까운 그런 그 공장들도 생기고요. 예? 그러니까 이 경공업 경쟁력이 약해질 수밖에. 그래서 그때 경공업이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그거에 따라서 수출이 이렇게 됐고, 그러다가 보니까 80년대에 마이너스 성장이 있었던 겁니다. 요거는 조금 더 증거를 갖다가 자세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OECD 수입 중에서 OECD 제조업 제품 수입 중에서, 다른 수입은 아니고 그 수입 중에서 한국하고 대만의 점유율을 갖다가 비교해 본 겁니다. 여기 78년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나가요. 한국이나 대만이라. 이게 까만 게 한국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그런데 79년 80년에 떨어지죠. 그게 쭉 가가지고 이때나 비슷하게 돼요. 다시 대만은 그냥 쭉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거를 갖다가 경공업 보고 중공업 보고 나눠보면 경공업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어요. 이게 경공업의 점유율이고 이게 대만의 점유율입니다. 경공업의 점유율이 딱 요때 떨어지잖아요. 예? 요것 때문에 요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중공업은 엄청나게 덕을 받느냐? 아니에요. 중공업이 늘 대만보다 조금씩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출 점유율이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수출 점유율이 어디서 떨어졌냐? 경공업이 떨어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공업이 중화공업 정책의 그 대가를 갖다가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화공업 정책이 1979년 4월에 스탑이 됐는데, 중단이 됐는데, 그게 만약 중단이 안 됐더라면 어떻게 될 거냐? 수출이 계속 떨어지겠죠? 수출이 계속 떨어지면 투자도 계속 저조하겠죠? 그렇게 가면은 고속 성장 그 궤도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한 5년, 10년 그렇게 했더라면 정말로 큰일 납니다. 예? 다행히 79년 4월에 그거를 박 대통령이 스탑 시켰기 때문에 회복할 수가 있었어요. 이 우리나라 자원이 1979년 4월 그 이후에 중화공업에서 경공업으로 돌아가는 그 통계도 있어요. 그게 돌아가지 않았더라면 수출이 이렇게 다시 회복을 할 수가 없고, 수출 회복 못하면 계속 그냥 저희 굴러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러면 공업 구조가 고도화됐는데, 우리나라 공업 구조가 고도화됐는데 그거는 중화공업 정책 덕이 아니냐.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한 해 했고, 또 저희 경공업 수출이 좀 타격을 좀 받았다고 하더라도 긴 눈으로 보면은 그거는 조그만 대가를 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경제에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중화공업이 틀림없고, 우리 수출의 대부분이 중화공업이 틀림없는데 그것이 중화공업 덕이냐? 그거 따져봐야 되죠. 그죠? 그거를 따져보겠습니다. 통설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나라 공업 구조가 고도화된 거는 이 중화공업 정책이 삭과하다라는 것이 통설이죠. 그런데 한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공업 구조가 고도한 이유는 급속한 자본 축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본 축적이 무지무지하게 급속해 있어 가지고 한국이 자본이 풍요로운 나라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중화공업으로 비교우위가 옮겨갔습니다. 경공업에서 시작을 했죠, 우리나라. 그게 중화공업으로 옮겨갔어요. 그다음에 중화공업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수출이 증가를 해서 그것이 수출 중화학 부문을 갖다가 크게 만들었어요. 그 좀 자세한 얘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1970년서부터 2000년 사이에 공업 구조가 어떻게 고도화됐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첫 번째 컬럼이 제조업의 총산출이고, 두 번째 컬럼이 중화학 부문의 총산출이고, 이것이 중화학 부문의 비중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30% 안 됐죠. 예? 25% 뭐, 그것이 점점 커져 가지고 2000년에는 63%가 돼요. 그러니까 공업 구조가 고조화되고, 우리나라가 이 경공업 중심이 아니라 중화공업 중심의 제조업을 갖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기업들이 왜 생산을 해요? 수요가 있으니까 생산을 하죠. 수요가 있으면 기업들은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있다는 것이 기업이 생산을 하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정부 정책이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수요만 있으면 그 사람들은 늘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수요가 어디서 왔나 봅시다. 소비, 투자, 수출로 이렇게 나눴을 때 중화공업이 총산출에 대한 수요가 구성이 어떻게 됐냐면, 맨 처음에는 소비, 투자,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리고 수출에 대한 수출 수요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맨 처음에는 약 한 30% 미만이었습니다. 그것이 쭉 가다 보면은 이쯤에서 보면은 이게 한 60%가 되는 거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중화공업이 지금처럼 그렇게 성장을 했느냐? 그거는 수출 때문에 성장을 했다라고 큰 픽처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나라의 수출 상품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구성이 하는 걸 보면 1961년이 아까 말씀드린 수출 급증이 시작한 해인데 그거 시작한 다음에 이렇게 상품 그 비중이 높아지는 게 뭐예요? 이게 이겁니다. 경공업. SITC 6번하고 8번이 뭐냐면 6번은 소재별 제조업 제품, 그러니까 직물로 만든 것, 가죽으로 만든 것, 고무로 만든 것, 그런 제품들이고, SITC 8는 뭐냐면 의류, 신발, 여행용품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이 경공업이고, 중공업은 5번, 7번인데 5번은 화학제품, 7번은 기계 및 운송기구. 그래서 이렇게 팍 보면 너무나 분명한 것이 맨 처음에 수출 급증 할 때는 경공업 제품이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정점이 언제 찍히냐 하면 여기입니다. 1971년. 1971년까지는 경공업 제품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다가 71년 이후에는 줄어들죠. 경공업 제품의 비중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중화공업 제품의 수출이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여기 있습니다. 수출액은. 그렇지만 수출이 증가하는 속도가 중화공업이 더 빨라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중화공업의 비중은 올라가고 경공업의 비중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시작하느냐? 71년에 시작해요. 그러니까 72년부터 중공업 수출의 증가 속도가 경공업 수출 증가 속도보다도 커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뭐냐?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비교 우위가 바뀌기 시작을 했다. 72년이면 중화공업 정책이 시작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중화공업 정책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수가 없어 하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중화공업 정책이 시작하기 전에 비교 우위가 세계에서 비교 우위가 바뀌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왜? 자본 축적. 한국이 자본이 풍부한 나라가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게 이겁니다. 그냥 지나가도 되겠네. 한국하고 영국하고 프랑스 동일 이 표가 보여주는 건 1인당 비주거용 고정자본 스톡인데 뭐냐면 아파트나 무슨 뭐 개인 주택이나 하는 거를 빼고 산업에서 쓰이는 자본, 기계든지 무슨 건물이든지 이런 그것들을 비주거용 자본 스톡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1990년 불변 달러로 추정을 한 겁니다. 이거는 앵거스 메디슨이라는 아주 정말 이 분야에서는 잘 알려진 사람이 추정을 한 거고, 그다음에 한국 추정은 어떤 거냐? 요거는 1978년인가 그 78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표학길 교수가 서울대학교 표학길 교수라는 분이 이 비주거용 고정자본 스톡을 우리나라 거를 이거를 했어요. 추정을 했어요. 그거를 저는 매해 그 해의 인구로 그냥 나누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1인당 비주거용 고정자본 스톡이 생긴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한국 그 데이터는 표 교수가 매년 추적을 해서 매년 있지만 이 앵거스 메디슨이 추적을 한 이 데이터는요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띄엄띄엄 했어요. 그러니까 뭐 1820년이었다가 1830년이었다가 뭐 이런 식인데 저는
비교를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영국의 비주거용 자본 스탁이 1200달러 1인당. 그때 한국 가장 가까운 거는 언제냐? 한국인데 한국에 가장 가까운 연도는 1966년. 1966년에 영국의 자본 1인당 고정 자본 스탁이 영국의 거하고 한국 거하고 비슷해요. 예? 그런데 그것이 5,400불로 올라갈 때 영국은 그게 언제 달성했냐면 대체로 1950년에 달성했습니다. 한국은 1979년에 비슷한 수준에 왔어요. 이건 한 5,300불이고 5,400불 중심으로 요건 한 5,500불이고 그런 식입니다. 그러면 이게 몇 년 걸린 거예요? 130년 걸렸습니다. 한국은 66년서부터 79년 13년 걸렸어요. 엄청나게 빠른 자본 스탁 증가입니다. 예? 아까도 보셨지만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죠. 수출이 증가를 하면 투자 증가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투자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저 영향으로 한국의 1인당 자본 스탁이 영국보다도 10배? 그죠? 10배 가까운 속도로 증가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그 다음 비교 시점까지 15,700불 달할 때까지 영국은 73년 23년이 걸리는데 한국은 79년에서부터 89년까지 10년 걸립니다. 이래서 한국이 자본이 풍요한 나라 중에 하나로 됐어요. 자본이 풍요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면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에 임금은 올라가고 자본에 대한 보상은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노동이 많이 필요한 상품의 생산비는 올라가고 자본이 많이 필요한 상품의 생산비는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이것이 비교 우위가 변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왜 한국만 득을 보냐? 예? 세계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큰 덕을.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세계 시장의 덕을 보려면 세계 시장하고 교류를 해야 돼요. 그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소위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는 나라들 한번 보시면 싱가포르, 홍콩, 대만, 한국 모두 다 대외 교육을 열심히 한 나라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세계경제학회의 policy recommendation이 뭐냐? 응?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 제안이 뭐냐? 수입 대체를 통한 공업화예요. 그러니까 수입하지 말고 수입하던 거를 갖다가 너희들 저 선진국에서 수입하던 거를 국내에서 생산을 해라. 그게 공업화의 지름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는 대외 교육을 열심히 했던 거예요. 예외요. 한국, 대만, 이 아시안 4가 예외입니다. 세계 다른 나라들이 다들 그랬다면 정말로 이상한 일이죠. 예? 그런데 제가 알기는 한국 경제 발전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하는 책들이 여러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 책도 한 논문도 세계 경제 규모에 대해서 신경 쓴 논문이 없어요. 세계 경제 규모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왜?
다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세계 경제는 뭐 어떤 어느 나라든지 다 열려 있는 건데 왜 한국만 덕을 보느냐? 교류를 해야 덕을 보죠. 그래서 어 이 이 그림 지금 보고 계십니까? 혹시? 예? 위에 그림은 세계 시장 규모가 어떻게 증가를 했냐 하는 건데 1820년에 비해서 1960년대 초에 세계 시장 규모가 100배가 커요. 음? 선진국 경험에서는 그런 이게 없어요. 세계 시장 규모가. 그리고 세계 시장 규모하고 제가 그 아래 저 표에는 뭐를 갖다가 해놨냐면 어 공업화에 걸린 시간을 아래 표에다가 막대 그림으로 해놨는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공업화를 어떻게 추정을 하느냐? 예? 공업화에 걸린 시간을 추정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찍 공업화한 나라에서는 경제 통계가 없어요. 특히나 영국은 공업화가 너무 일찍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공업화에 대한 통계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게 뭐냐면 한 경제에서 공업화가 될 때는 공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느는데 반대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줄어든다. 그거는 어느 경제에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업화 시작 시점을 어디로 잡았냐? 농업 부문에 종사하는 저 인구가 50%에서 그것이 20%까지 내려오는 때까지는 공업화가 됐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막대 그림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니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가 없어. 여하튼 간에 그런 추정을 해가지고 보면 이 서구 우라파 영국은 그래도 데이터가 없어서 못 집어넣었어요. 서구 우라파 미국 전에 그 사람들은 대강 한 세기에 걸렸고 미국으로 넘어오면 한 반세기 걸리고 그 다음에 저 일본 쪽으로 오면은 한 40년 걸리고 그 다음에 한국 대만 이렇게 오면은 20년 걸려요. 이거하고 세계 시장 규모하고 이렇게 저희 그 상관관계를 보면은 이거는 너무나 상관관계가 커요. 예? 그것도 저희 아주 간단한 저 뭐야 회귀 분석을 했죠. 예. 그래서 제 말씀은 결국은 뭐냐면 큰 시장이라는 덕을 보고 그 안에서 한국이 빠르게 저희 그 자본이 풍부한 풍요로운 경제가 돼가면서 비교 우위가 변한 것 이것이 우리나라 공업 구조 변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라고 제가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발전에 미치는 정부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정치적 영향이 있고 거시 경제 차원의 정책 영향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 박정희 대통령의 1960년대 70년대 기간에 아주 안정적인 정국 정치 환경을 제공을 했고 거시 정책 차원에서도 무슨 재정 정책이라든지 통화 정책이라든지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비교적.
지금 저 남미에서 일어나는 일 같은 거 보면은 정말로 천문학적인 저 인플레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인플레가 있었죠. 그렇지만 20%뭐 그런 정도지 무슨 몇백 퍼센트, 몇천 퍼센트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 덕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산업 차원의 시장 간섭 정책은 이 통설에서는 그것이 한강의 기적이 시장 간섭주의 산업 정책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 이거죠. 그리고 거기에 또 위험이 또 있어요. 만약 이거를 한강의 기적이라는 것이 정부가 만든 것이다 라는 게 옳다면 그러면 무슨 말이 되냐면 그러면 정부만 잘하면 된다. 정부가 경제정책만 잘하면 돼. 응? 대통령이 경제정책 잘하는 대통령 하나 뽑으면 그게 시장경제든 공산주의 경제든 상관없어. 응? 정부 하기에 나름이야. 그거는 아니다 이거죠. 만약 우리가 시장 간섭주의 정책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성공을 한 거다. 경제 성장에 성공을 한 거다. 하면은 그 결론이 맞아요. 체제가 중요하지 않다. 응? 정부가 정책만 잘 세우면 된다. 저는 우리나라 통설이 정부가 정책을 잘해서 이 한국 이제 이렇게 성장을 했다라는 우리나라의 통설이 예? 은연중에 많은 사람들한테 경제 체제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이구. 그래서 결국 한강의 기적은 시장 경제에서 시장 경제가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었으니까 시장 경제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해가지고 이룬 성과다. 시작은 수출 폭증이고 그다음에 고속 성장이고 급속한 자본 축적이고 자본이 풍요로운 경제로 바뀌면서 비교육이 세계에서 비교육이 바뀌었고 그래서 공업구조가 이것이 큰 픽처다. 예? 저는 이것만 다른 얘기는 전부 다 그렇고 이것만 옳다라는 건 아니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메인 스토리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